1990년대 이렇게 히트를, 정말 대히트를 했던 슬램덩크가 26년 만에 새로운 극장판을 개봉하고 관객 300만을 돌파하면서 많은 분들이 열광하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대사가 있죠.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난 지금입니다. 강백호가 한 말인데요. 뭐 지금도 농구는 인기 스포츠지만 1990년대 정말 그때는 농구의 최전성기였죠. 온 국민이 농구를 즐겨 시청하던 시기였는데 저의 지난 20, 30년 동안 정말 강렬하게 제 두뇌에도 각인되어 계신 분인데요. 그래서 특별하게 오늘의 강연자 소개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장훈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저희 집에 엄청 자주 오셨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었고 인상이 아주 온화하시고 인자하신 인상이어서 굉장히 따뜻하게 잘해주실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저를 엄하게 훈련을 시키셨고 굉장히 혼이 많이 났어요. 처음에 남들이 안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많이 이제 연구하시고 생각하셨고 빨리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저희한테 또 이렇게 적용하시는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그런 감독님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KBL 본부장을 맡고 있는 문경은입니다. 소위 말하는 저 잘난 맛에 농구를 했었는데 이기기 위한 팀을 만들어주시는 한 수, 두 수 앞을 내다보시고 특히나 선수들의 마음까지 다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말을 듣고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그랬던 생각이 제가 감독 생활 10년을 했지만 그걸 많이 좀 따라서 지도를 한 것 같고. 전 연세대학교 농구선수 김훈입니다. 감독님은 코트 위에 독사라고 부르셨던 분이시죠. 무서운 거는 최고로 다 갖췄다. 그 뿔테 안경이요 이게 빛나요. 쨍 하고 빛이 나요. 그 정도로 선수 하나하나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다 쏟아 부으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뭐 영원한 감독님이시고 개개인의 그 영향보다 팀워크를 중요시 하셨던 분이십니다. 최현입니다. 앞서서 이제 문경은, 김은, 서장훈 이 세 분의 소개말을 들으셨는데 느낌이 어떠셨나요? 글쎄요. 뭐 아직까지도 선수들이 별 잊지 않고 좋은 얘기를 좀 포장해 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요. 나름 선생님 입장에서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앞에 이제 우주원 씨도 계신데 예전에 연고전, 저에게는 이제 고연전이었죠. 고연전이었는데 그 열기가 정말 그대로 다시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최양 전 감독님께서는 정말 무엇보다도 요즘 이제 표현을 하자면 명언짤로 정말 유명하신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볼펜 한 자루라도 만들어 봤냐. 너희들처럼 생산성 없는 공놀이를 하는 데에도 대접받는 건 팬들이 있기 때문이다. 와. 당시에는 농구 인기가 상당히 좋았을 때예요.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또 많은 그 학교에 그 어린 학생들이 찾아왔는데 어떻든 스포츠라는 거는 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팬들은 무시하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게 다 왜 명언이 됐는지 사실상 조금 오히려 좀 제가 더 당황합니다. 당연히 할 얘기인데요. 사실 그때 그 연세대학교 농구팀은 유일하게 훈련장을 학생들한테, 팬들한테 개방을 해서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그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그런 걸로도 유명했죠. 그때 많이 그 경험이 있으시죠, 우주원 씨는? 그때 당시에 그 팬들이 연습을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감독님께서 오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선수들에게는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고
운동을 할 때 팬들이 보는 시선이 되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운동하게끔 만드신 분이 바로 감독님이십니다. 와, 진짜 연습을 실전처럼 하셨네요. 진짜 매일 같은 시합이었죠. 매일매일. 그런 발상의 전환을 정말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평생 농구 외길만 걸으셨을 것 같은데 의외로 굉장히 되게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기 지금 유니폼으로 보아서는 연세대학교 농구부 시절이시네요. 네. 그렇죠? 감독님. 네. 사진에 있는 동기생들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입단하셨다면서요? 고등학교 때 제가 가고 싶은 대학에서 스카웃을 못 당했어요. 아, 그러셨나요? 네네네. 사실 이제 희망하는 대학이 있었는데 못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입학 시험을 치렀어요. 아, 그냥 일반 학생들처럼. 네네. 대신에 이제 고등학교 감독 선생님, 또 농구부장님, 교장 선생님까지 이제 다 합쳐서 연세대학교 체육부를 직접 찾아가셨어요. 이 아이가 농구를 좋아하고 당신네 농구단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합격을 하면 좀 농구단에 좀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시험을 치렀고 다행히 또 합격이 돼서 체육교육과로 합격이 돼가지고 농구 선수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특기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셨군요. 그러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벌써부터 첫 것부터 굉장히 특별한 발자취가 있으신데요. 이제 졸업사진인 것 같아요. 어디 계시지? 졸업사진 같은 왼쪽이 두 번째. 가운데 분 혹시 신선우 감독님?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옆에는 박수교 감독님. 그 옆에 박수교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농구 팬이에요. 농구 진짜 좋아하시네요. 정말. 네. 정말 대단하시네. 그러면 대학 졸업하시고도 계속 농구를 하신 건가요? 네, 뭐 실업팀에 들어가서 현대 농구단에 들어갔고 그때는 뭐 현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은퇴를 했죠. 네. 그리고 제가 현대건설을 이제 다니다가 이라크의 바그다드 지사하고 그 알무사이브라는 그 화력발전소 선장인데 그 현장에서 근무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귀국을 했고 연세대학교를 한번 인사드리러 한번 갔었는데 네. 감독 선생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또 선배들이 와서 또 후배들 지도하는 게 또 항상 있었던 일이니까 후임 감독이 올 때까지 제가 그러면 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후임 감독 오는데 17년 걸렸습니다. 이건 뭐 기억이 납니다, 저도. 네. 코트의 마법사로 불리시면서 93, 94년도에는 대학팀으로는 최초로 농구대잔치 우승을 이끄셨고. 완전히 우지원 선수가 주역이었죠. 네, 그렇죠. 네. 저는 그때 농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94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그 결승전에서는 상무 형님들을 이기고 저희 대학팀 우승했지만 그전 4강전에서 사실상 결승전이었던 기아자동차. 맞아요. 그때 당시 네, 허동택 트리오가 있었거든요. 허재, 네. 맞아. 강동희, 김유택 이런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계셨는데 대학생 이 친구들이 패기로 이긴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결승으로 올라갔었죠, 그때. 자, 그런데 인생 4컷 중에 4번째는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네. 현재 모습. 여긴 어디죠? 현재 모습이신데 지금 기업의 부회장으로 계신다고요? 무슨 말씀? 고령적봉에 지금 몸을 갖고 있는데 농구팀이나 기업이나 결국 이제 인재를 모으고 그 인재를 모아서 잘 관리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과를 낸다라는 게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생각에.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됐죠. 아니, 어떤 기업의 임원분께서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감독은 연세대학교에서 하셨는데 기업은 고려 영조부 그분이 하신다고 너무 재밌다고. 1994년이 농구 대잔치로 최고의 그 꽃을 피울 때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네네. 너무 잘생긴 키 큰 애들, 독수리 5인방 이 친구들이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체육관에 연습을 하게 되면 평일날은 뭐 한
한 1,000명 정도? 1,000명이요? 주말에는 뭐 한 4, 5천 명 정도. 4, 5천 명이요? 팬레타가 막 1톤 들어오고 말이죠. 뭐 인용도 많이 있고. 제 농구반에 전화기가 딱 그 공개된 번호가 하나 있었어요. 들어보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막 울어요. 울어서 오빠 저 누구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막 이런 경우가 다반사였고 팬들이 이제 벌써 집에 막 줄 서 있고 벽에 낙서를 해놔서 관리비가 페인트 칠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갔던 그런 경우도 있고. 소문이 어느 정도로 났냐면 연대 숙소에서부터 그 팬 줄이 경복궁까지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팬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팬들이 주말에는 4, 5천 명이 와서 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는 팀이 좀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일단 소란스럽고 네. 그다음에 그 중에 또 상대 팀에 또 첩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또 전술을 또 캐시해갈 수도 있고 어머. 여러 가지 뭐 위험성은 내포되어 있지만 또 선수들도 분위기에 이제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집중이 안 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그 초창기에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저희 스탠드에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었을 때예요. 그 경기장하고 전혀 다른 분위기죠. 네. 그래서 제가 카세트를 갖다 놓고 경기장 소음을 내서 아주 일부러 그냥 떠들게 해가지고 저 집중력, 저 분위기를 비슷하게 만들려고 한 적도 있어요. 훈련할 때. 네,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떠들고 막 할 때 벤치에서 제가 무슨 얘기하고 소리를 지르더라도 들리지가 않죠. 근데 그 제 입모습이라든지 제 제스처라든지 이걸 보고 이제 알아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허용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그 어린 팬들하고 소녀 팬들이잖아요. 거기서 저한테 야단 맞으면 그 가오가 쓰겠습니까? 네? 그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뭐 기를 쓰고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놓치고. 그런 전략이. 효과가 굉장히 크네요. 굉장히 좋았죠. 어쩐지 그때 감독님이 계속 팬들 엄청 들어오라고 계속 문을 계속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내 CCTV야, 빨리 들어와. 진짜 네, 어마어마했죠 그때. 그리고 그때 사실은 스포츠 문화 산업이 막 그때 막 열려서 팬들이 생기고 막 이런 팬덤이 생기던 시절인데 사실은 저희도 운동만 하면 되지 굳이 뭐 팬들이나 아니면 방송을 하는 운동선수라는 인식이 없었던 시절인데 감독님이 이제 그때 뭐 광고나 방송이 엄청 들어올 때니까요. 저희 심지어는 뭐 그 화보집 찍으면서 숙소에서 같이 기자분하고 살았던 적도 있고 불편한데 그거를 일일이 다 감독님이 그때는 감독님이 좀 미웠거든요, 사실. 그거 좀 제발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운동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감독님 그때 차도 주시면서 면허 있는 친구들은 면허를 운전하고 가서 방송을 하고 오게끔 행사를 하고 오게끔 그러니까 운동에 지장이 안 되는 한도 내에서 엔터테이너를 만드셨네요. 그래서 이게 소통이 됐던 거 잘 됐던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사실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또 네, 계속, 배려를 하신 거 같아요. 깨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여자 관리는 안 하셨나요? 중에 몰래 한 사람 있어요, 연애? 네? 감독님 전혀 모르시는데요? 저희 다 하죠.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저희 이제 기숙사에 그 밥 해주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신데 저희 숙소랑 바로 뒤에 사세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4학년 고참들만 삐삐를 활용을 해서 전화번호를 아주머니 걸 쓸 수 있었던 유일하게. 저기 모르셨을 것 같아요. 감독님 아셨을 것 같은데요. 난 몰라. 그러니까 오빠, 그 연애한 사람 있냐고 물어보잖아. 아니, 몰래. 감독님 몰래. 여기까지. 전문화된 농구를 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잘 이제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중국에서 귀국해가지고 이제 영업본부장을 해가지고 이제 부사장으로 창원에 이제 발령받고 내려갔는데 가보니까 그 조선산업하고 건설 중장비 쪽에 매출이 용적본을 많이 쓰니까 매출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도 의외로 우리 영업사원들의 수가 적어요. 그리고 또 전문화가 잘 안 돼 있었어요. 네. 우리 영업팀의 어떤 매출과 저기 업무량과 이런 걸 이제 딱 해서 산업별로 전문화 시켰어요. 그냥 영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술 영업도 해야 되니까 전문적인 뭐 자동차라든지 무슨 뭐 해양이라든지 이런 게 전문화 시켜서 해놨더니 결국 뭐
전년 대비 매출이 상당한 우리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져왔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 분홍농구가 또 기업 영업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었다. 사실 그런 면에서 계속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저는 기업 강연을 참 많이 다니는데 경영자 중에 이렇게 스포츠 분야에서 오신 분이 거의 없거든요. 정말 드문 케이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공통분모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좀 공통점이 있어서 이런 연결성이 가능했을지 전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뭐 본부장 할 때는 이제 우리 팀장이 뭐 우리 코치라고 생각하고 직원은 이제 뭐 선수라고 생각하면 뭐 이렇게 나름대로 그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꼭 스포츠팀이라고 그래서 기업하고 저 다른 건 아니고 뭐 물론 이제 아는 뭐 이런 건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조직이나 이런 문화는 비슷한 것 같아요. 중국에서 귀국하고 이제 그 저기 창원 공장에 이제 있을 때예요. 그때 이제 노조가 있어가지고 이제 생산 이제 경력금이 이제 본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노조원들만 이거 지급해라. 비노조원들은 지급은 안 된다 이제 그런 거예요. 지부장들까지 다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길래 아주 승질을 냈죠. 책상을 치면서 내가 감독 출신인데 그럼 게임 뛰는 놈들은 밥 먹고 게임 못 뛰는 놈들은 굶냐? 그렇게 했더니 그 지부장님이 맞는 얘기다 그러면서 아예 그 양반이 우리 노조들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잘 이제 무마가 된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뭐 노조가 든 뭐든 간에 조직에서 그렇게 서로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참 큰 깨달음을 또 받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팀의 감독이든 어느 이제 기업에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간에 그 기본적인 바탕은 본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후배들이 좀 따라올 수 있고 또 직원들도 같이 따라가죠. 리더십의 핵심은 결국 신뢰입니다. 모든 훈련, 이런 모든 과정, 이런 것들이 결국 그 훈련을 통해서 서로 감독을 믿고 선수를 믿고 동료를 믿으면서 나오는 거죠. 그 훈련이 센 게 그 선수를 죽이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선수 발전을 위한 거고. 그래서 결국은 리더십은 가장 기본은 신뢰다.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분야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리더라고 대리서부터 뭐 사장님까지 한다고 그러면은 신뢰를 갖도록 노력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